안녕하세요. 영양사 이말디입니다. 요즘 키토 다이어트가 유행이죠. 이전에는 저탄고지 식사도 큰 이슈였습니다. 유튜브에도 이와 관련된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키토제닉 다이어트 또는 저탄고지식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어떤 의사들은 찬성한다, 어떤 의사들은 반대한다 하죠. 왜냐하면 이 식사들의 공통점은 극도한 탄수화물 제한인데요. 극도한 탄수화물 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영양 전문가인 영양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 체중 감량을 위한 키토 다이어트 또는 저탄고지식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단기간의 효과는 있겠으나 장기간의 효과는 미비하며 식사에 대한 부작용이 체중 감량의 이득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에요.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캐나다 영양사들의 학술 매체에서 키토제닉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원래 케톤식은 소화 간질에서 시작된 식사입니다. 발작성 간질을 앓는 아이들 중에서 약의 효과가 미비할 경우에 케톤식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소화 간질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네요. 소화 간질 아이들은 케톤식을 장기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학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및 뼈 건강 저하, 그리고 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케톤식이나 저탄고지 식사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쌀 같은 전분류뿐 아니라 섬유소와 비타민 무기질이 많은 채소 과일마저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공급받는 구번은 단백질과 지방이 되는 건데, 아무리 10%의 탄수화물을 채소를 통해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90%의 과도한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통해 얻게 되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채소량이 되질 않습니다. 불용성 섬유소 같은 질긴 섬유소들은 음식을 섭취할 때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시키기도 하고요. 견과류, 해조류, 과일 등에 많은 수용성 섬유소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지질대사 측면으로 보면 우리 몸에 흡수된 지질 중 포화지방은 대사 과정을 통해서 콜레스테롤로 전환됩니다. 식물성 기름과 같은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게 되고, 콩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백질 식품은 자연적으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함께 존재하는 식품이다 보니 단백질 섭취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지혈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뼈 강도가 낮아진다고 한 이유는 칼슘의 근원인 유당이 많은 우유 섭취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우유에 있는 유당은 우리 몸에서 칼슘이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칼슘이 뼈에 잘 붙게 하기 위해선 마그네슘과 같은 또 다른 무기질과 비타민 D 같은 비타민이 필요한데, 채소 과일 섭취가 부족하니 우유가 아닌 다른 근원으로 칼슘을 섭취한다 해도 정상적인 뼈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몸에선 인과 칼슘이 1:1 비율이어야 골손실을 예방하고 칼슘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류에는 인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를 통해 인섭취에 치우친 식사를 하게 되면 골손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케톤 다이어트는 과체중 또는 비만이 있는 성인에게 체중 감량과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케톤식과 저지방식에 대한 체중 감량의 효과를 6개월과 1년에 걸쳐서 평가를 했는데요. 처음 6개월까지는 케톤식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2개월이 됐을 때 체중 감량의 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케톤식과 저지방식을 한 그룹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빠진 체중은 12개월이 됐을 때 같지만 속도가 빠르냐 느리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게다가 케톤식을 먹었던 사람은 6개월 이후에 점차 탄수화물 양이 늘어나서 최종적으로는 식사의 40% 정도를 탄수화물로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식사는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건강한 식사의 탄수화물 비율이 전체 열량의 65%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 비율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영양학계에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신뢰도가 매우 높은 논문에 의하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50에서 55% 구간에서 만성질환 및 사망률이 유의하게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라인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 미만에서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률이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날수록 점차 감소하면서 50에서 55% 구간에서는 굉장히 낮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5% 이후부터는 또다시 사망률이 점차 올라갑니다. 즉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탄수화물 섭취는 50에서 55%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이 논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50에서 55%를 먹고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할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단백질은 전체 열량의 15에서 20% 정도를 먹는 것이 건강한 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접시식에서 4분의 1 정도의 단백질을 담았다면 그것은 결국 전체 열량의 15에서 20%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35에서 40%는 좋은 지방, 즉 식물성 지방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방 섭취에 많이 예민합니다. 그런데 샐러드에 사용되는 올리브유나 조리 시에 사용되는 참기름, 들기름, 포도씨유에 대해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또는 요리 재료로 사용되는 견과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경 쓰고 조절해야 하는 지방은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입니다. 이런 지방들은 동물성 단백질이 많으니까 고기를 드시더라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나 비계 부분만 최대한 제거해서 드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젓갈이나 찌개처럼 짠 음식을 먹게 되면 그만큼 밥을 많이 먹게 되므로 짠 음식 섭취를 줄이고 밥은 평소보다 한두 수저 덜 먹고 그리고 채소나 과일 섭취를 늘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조금은 느리더라도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어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독이 되고 지나치게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된다고요. 하지만 적절하게 균형되게 먹는다면 음식만한 약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로 식사의 균형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식사법이 지루하실 수도 있고 유행하는 다이어트에 솔깃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TV에서 이 식품이 좋다더라 하면 그것만 먹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극적인 정보의 이면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유행 다이어트가 금방 수그러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인 건강 식사법이 오랫도록 교과서에 소개되고 권장되는 건 모두 장기간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양사 이말디였습니다.